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플레이에서 출판된 라이먼 프랭크바움의 도적들이 든 상자입니다. 라이먼 프랭크바움은 오즈의 마법사 책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렇게 단편 동화를 집필하기도 했네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느꼈지만 특이하면서 매력적인 상상의 세계에 독자들을 푹 빠지게 만듭니다. 이 글은 동화이기에 내용의 길이는 짧지만 상상의 범위는 더 넓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이한 점이라면 우리에게 동화, 옛날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 독자가 교훈을 각자 생각해 본다면 이 동화는 이런 교훈이 있다고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써두었다는 점입니다. 독특하죠? 마르타가 혼자 집에 남아 어떻게 도적들을 만나고 도적들을 어떻게 맞서게 되는지 기지가 넘치는 주인공 소녀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도적들이 든 상자. 라이먼 프랭크바움. 그날 오후 가족들은 일부러 마르타를 혼자 남겨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빴다. 맥팔랜드 여사는 여성 반도박회에서 주최하는 주간 카드놀이 모임에 가려던 참이었고 여동생 넬의 남자친구는 예고 없이 나타나 넬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아빠는 평소와 같이 일을 나가셨고 메리앤은 외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녀 에멜린만큼은 집에 머무르며 마르타를 돌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 장소에 가만히 붙어있는 성격이 못 되었다. 아가씨, 잠시 이웃집 칼렌톤 여사의 딸에게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녀가 마르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꼬마 아가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갈 때 뒷문을 잠그고 가렴. 난 계속 위층에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녀는 기뻐하며 당장 그녀의 친구를 만나러 달려갔고 그 큰 집에 마르타 혼자 남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새로 산 책을 몇 페이지 읽다가 재미가 없는지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손님 놀이를 했다. 아울러 갑자기 몇 달 동안 다락방에 처박아 두었던 인형의 집이 생각났고 먼지를 털어 다시 조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 지붕 바로 아래 위치한 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지붕창이 3개나 있어 꽤 밝았고 공기도 좋았다. 상자들과 큰 가방, 낡은 카펫과 망가진 가구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못 입는 옷들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 이런 모습의 다락방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한참을 이곳저곳 뒤져보던 마르타는 굴뚝 근처 모퉁이에서 인형의 집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인형의 집을 꺼내다가 뒤쪽에 있던 검정색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월터 삼촌이 수년 전 마르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탈리아에서 보낸 상자였다. 이전에 이 상자에 대해 엄마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다.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었는데 삼촌이 자신이 집에 돌아올 때 직접 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냥꾼이었던 삼촌은 코끼리들을 잡으러 아프리카에 간 이후로 전혀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마르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꽤 큰 상자였다. 엄마의 여행 가방보다도 훨씬 컸다.
상자 전체에 녹이 쓴 황동못으로 박혀 있었고 상당히 무거웠다. 마르타가 상자 한쪽을 들어 올려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뚜껑 옆쪽을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꽤 큰 열쇠가 필요해 보였다. 호기심 많은 마르타는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못 견딜 지경이었다. 월터 삼촌은 영원히 안 돌아올지도 몰라. 마르타가 생각했다. 아빠는 코끼리가 삼촌을 죽였다고 말했었어. 만약 내게 열쇠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순간 마르타는 표정이 환해지며 신나게 손뼉을 쳤다. 린넨 옷장 안 선반에 열쇠들이 담긴 큰 바구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바구니 안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열쇠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이 상자의 열쇠가 틀림없었다. 마르타는 당장 계단을 뛰어내려가 바구니를 찾아들었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상자 앞에 야무지게 앉아서는 열쇠들을 하나씩 꺼내 구멍 안에 넣어보았다. 대부분의 열쇠들은 구멍에 비해 너무 작았고 더러 지나치게 큰 열쇠들도 있었다. 어떤 열쇠는 구멍에 딱 맞았지만 돌아가지가 않았다. 또 어떤 열쇠는 구멍에 쑥 들어간 채 빠져나오지 않아 기를 쓰고 겨우 빼냈다. 어느덧 바구니 속에는 열쇠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그중 희한한 모양의 낡은 청동 열쇠를 구멍에 넣어보았다. 열쇠가 구멍에 딱 맞았다. 마르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열쇠를 쥐고 옆으로 돌려보았다. 딸깍 소리가 나며 상자의 뚜껑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마르타는 몸을 구부려 상자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한 남자가 상자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기지개를 켜더니 모자를 벗고는 놀란 상태로 서 있는 마르타에게 정중히 인사하였다. 그는 키가 꽤 컸으며 마른 몸집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었다. 순간 또 다른 남자가 상자 안에서 나왔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나왔다. 첫 번째 남자보다는 키가 작았지만 그와 같이 검게 탄 피부를 갖고 있었다. 마르타는 여전히 무슨 일인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상자에서는 세 번째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나머지 둘과 비슷했지만 보다 키가 작고 통통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세 남자는 모두 특이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금술 장식이 된 짧은 레드벨벳 재킷과 은색 단추가 달린 하늘색 세틴 소재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빨강, 노랑, 파랑 리본이 달린 스타킹을 신고 있었으며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의 정수리 부분은 굉장히 뾰족했으며 그 위에 달린 커다란 밝은색 리본들이 펄럭거리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커다란 금 귀걸이를 하고 칼과 권총을 차고 있었다. 까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끝이 돼지꼬리 같은 꼬불꼬불한 긴 턱수염은 꽤 험악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이런, 너희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뚱뚱한 남자가 재킷을 당기며 반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저 안이 찌그러져서 꼼짝도 못했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로이기. 마른 남자가 대답했다. 상자 뚜껑이 나를 꾹 누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말이지. 두 번째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는데 우리 사이에 별것 아닌 일로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남자가 담뱃불을 붙이는 모습에 겨우 정신을 차린 마르타가 소리쳤다. 집에 불이 날지도 몰라요. 그녀가 있는지도 몰랐던 두 번째 남자가 그녀의 말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정중하게 말했다. 숙녀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장 꺼야죠. 그는 바닥에 담배를 던지고는 발로 불을 비벼 껐다. 당신들은 누구죠? 겁에 질린 마르타는 상기된 얼굴로 그들에게 물었다. 그럼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남자가 모자를 벗어 기품 있게 흔들어 보였다. 제 이름은 루이지입니다. 마지막 뚱뚱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베니입니다. 두 번째 남자 역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제 이름은 빅토르입니다. 저희는 이탈리아 도적들입니다. 도적들이라고요? 마르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사나운 도적들일 겁니다. 빅토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고 말고. 루이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도적질은 나쁜 짓이잖아요. 마르타가 소리쳤다. 맞는 말입니다. 빅토르가 대답했다. 우리는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사악한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 루이지가 다시 한번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녀가 말했다. 그것은 아주 못된 짓이니까요. 빅토르는 눈을 내리깔더니 이내 얼굴이 빨개졌다. 못된 짓이라. 베니는 한숨을 내뱉더니 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어려운 단어로군. 루이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다. 목이 메인 듯 빅토리가 중얼거렸다. 작은 소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아주 무례하군요. 꼬마 아가씨. 우리의 사악함은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사악함이 없다면 어떻게 도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마르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당신들은 더 이상 도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미국으로 왔으니까요. 미국이라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네, 맞아요. 당신들은 지금 시카고의 프레리가에 와 있어요. 월터 삼촌이 이탈리아에서 당신들을 상자에 넣어 이곳으로 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도적들은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다. 루이지는 아래쪽 막대 부분이 부러진 낡은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베니와 빅토르는 상자 위에 드러누워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하얗게 질린 마르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빅토르가 입을 열었다. 당신 삼촌 월터가 우리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그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고향 이탈리아에서는 도적들이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낯선 나라로 오게 하다니 무엇을 훔쳐야 할지도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요구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렇고 말고. 루이지가 자신의 다리를 철썩 때리며 외쳤다. 게다가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꽤 명성이 있는 도적들입니다. 베니가 애석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마 삼촌은 당신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나 보죠. 마르타가 말했다.
그럼 시카고에는 도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 빅토르가 물었다. 글쎄요. 그의 물음에 당황한 소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도적이라고 불리는 직업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베니가 낙담하며 물었다.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소녀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변호사이고요. 그 말에 도적들은 몸서리를 쳤다. 우리 엄마의 사촌은 수사관이에요. 아, 빅토르가 말했다. 그거 참 훌륭한 직업이군요. 경찰들도 수사받아요. 특히나 이탈리아에서는 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 베니가 끼어들었다. 다른 일들도 많아요. 마르타는 달래듯이 말을 이어갔다. 전차 운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백화점 점원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도적들은 애석하게도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우리는 평생 도적으로만 살았으니까요. 마르타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가스 공사 같은 곳에서는 일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베니가 강하게 소리쳤다. 우리의 천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도적질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맞아. 루이기가 맞장구를 쳤다. 시카고에서도 분명 우리가 도적질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빅토르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타는 몹시 속상했다. 사람들에게 도적질을 할 순 없어요. 그녀가 반박했다. 그럼 우리는 도적들의 물건을 빼앗으면 되겠군요. 우리의 능력과 경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니까 말이죠. 베니가 말했다. 안 돼요. 제발. 마르타가 울먹였다. 월터 삼촌이 왜 당신들을 이곳에 보냈을까요? 도적들은 소녀의 물음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빅토르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를 거예요. 워터 삼촌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사냥하던 중에 실종됐거든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적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겁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우리의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갈 겁니다. 옳소! 루이기가 역시 외쳤다. 형제들이여, 지금 당장 시작하자. 여기, 이 집부터 털어보자. 좋다! 그들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베니는 꽤 위협적인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가 명령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모든 도적들이 조금 거칠게 말할 뿐입니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어린 소녀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고 말고. 빅토르가 맞장구를 쳤다. 루이지는 허리띠에서 커다란 칼을 꺼내더니 머리 위로 흔들어 보였다. 모두 준비됐는가? 그가 우악스럽게 외쳤다. 준비됐다. 베니 역시 격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 부셔버리자. 빅토르가 사나운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들은 권총을 꽉 움켜쥐고 이로 칼을 꽉 문 채 몸을 숙여 계단 아래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마르타는 너무나도 겁에 질린 상태라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락방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마침내 고양이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고 도적들이 일렬로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양팔에는 엄청난 양의 것들이 들려 있었다. 루이기는 마르타 엄마의 이브닝 드레스를 잔뜩 훔쳐왔는데 그 더미 위에 민스파이, 고기를 갈아 만든 동그란 파이를 얹으며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빅토르는 양손 가득 장식품들을 쓸어왔는데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와 거실에 걸어둔 시계등이었다. 베니는 성경책과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은그릇들 그리고 청동 주전자와 아빠의 모피코트를 들고 있었다. 하, 좋다. 빅토르가 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베니가 말했다. 그 순간 주전자가 그들의 발등위에 떨어졌고 그는 너무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해. 빅토르가 민스파이 하나를 주며 말했다. 루이기는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단지 이 집 한 채만 털었을 뿐인데 말이야. 미국은 부유한 나라임에 틀림없어. 그는 작은 칼로 파이를 잘라 나머지 둘에게 나눠주었다. 마르타가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앉아 파이를 먹기 시작했다. 동굴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비밀스러운 동굴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아가씨? 베니가 물었다. 네, 모두 동굴이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켄터키에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도적들은 조용히 파이를 먹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벨소리는 현관에서 멀리 떨어진 다락방에서도 생생히 들릴 정도였다. 누가 온 겁니까? 빅토르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이내 칼을 챙기며 허둥지둥 일어났다. 마르타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니 집배원이 온 것이었는데 그는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는 바로 가버렸다. 순간 그녀에게 이 골치 아픈 도적들을 없앨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몹시 아픈 듯 손목을 비틀며 연기하기 시작했다. 경찰이에요! 도적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루이지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다. 경찰이 많이 왔나요? 100명하고도 20명이나 더 온 것 같아요. 마르타가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흉내를 내며 외쳤다.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베니가 소리쳤다. 그렇게 많은 경찰을 이길 방법이 없다. 무장 경찰들인가요? 이번에는 빅토르가 마르타에게 물었는데 그 역시 몸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소총과 칼, 권총과 도끼, 그리고 또? 루이지가 물었다. 그리고 대포도 가지고 왔어요. 도적들은 크게 신음했다. 베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차라리 우리를 단번에 죽여줬으면 좋겠다. 천천히 고문하지 말고 말이야. 소문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생김새만 미국인이지 그 속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피해 굶주린 인디언들 같다고 하던데.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루이지가 여전히 바들바들 떨며 외쳤다. 갑자기 마르타가 창문에서 돌아서더니 물었다. 당신들은 내 친구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토르가 대답했다. 당신을 아주 아끼고 사랑합니다. 베니 역시 외쳤다.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루이지는 어쨌거나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렇다면 당신들을 구해줄게요. 마르타가 말했다. 어떻게 말이죠? 도적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다. 상자 안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상자 뚜껑을 닫을게요. 그럼 경찰들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머뭇거렸다. 얼른 들어가요. 경찰들이 곧 들이닥칠 거예요. 루이기가 먼저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납작하게 뉘었다. 다음으로 베니가 기어들어가 상자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빅토르는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모습으로 마르타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마르타는 얼른 상자 뚜껑을 아래로 눌렀지만 쉽게 닫히지 않았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녀가 말했다. 루이지가 신음소리를 냈다. 이게 최선입니다, 아가씨. 가장 위쪽에 있던 빅토르가 말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보다 상자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던 루이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유를 알 것 같아. 베니가 말했다. 뭔데? 빅토르가 물었다. 파이 때문이야. 베니가 답했다. 맞네. 아래쪽에서 희미한 외침이 들려왔다. 마르타는 상자 위에 앉아 온 힘을 다해 뚜껑을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잽싸게 열쇠를 돌려 잠가버렸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갖거나 참견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만약 마르타가 월터 삼촌의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도적들이 훔쳐들고 온 많은 물건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